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통합사의 코치 미스터 추입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 아래에 있는 네이버 카페 링크 타시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통합사에 관련해서 학습 자료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과 관련된 자료도 있으니까요.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시청 전에 먼저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선생님하고 꾸준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만나서. 오늘은 여러분들 금융자산과 관리에 대해서 저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산관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산관리라고 하는 건 뭐냐? 넓은 의미의 자산관리는 개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게 자산관리다. 좁은 의미는 여러분들 저축이나 투자 이런 걸 통해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좁은 의미의 자산관리가 되겠죠. 그 자산관리의 세 가지 특징은 안전성, 수익성, 그 다음에 유동성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먼저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를 할 때 원금 손상을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거에 원금이 손상되지 않는 걸 굉장히 중시하는 거, 그게 안정성인데, 보통 투자를 했을 때 안정성이 높으면 수익률이 낮아. 내 원금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면 수익률이 낮는데, 이제 좀 위험할수록 손실 될 수도 있는 그런 투자는 좀 수익률이 높은 경향이 있죠. 수익성은 말 그대로 이익을 내가 얻는 거야. 어떤 금융상품을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을 얻는 거, 이자가 붙는 거,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지, 이것이 바로 수익성. 수익성을 당연히 고려해야겠죠, 투자할 때. 사람들이 이걸 많이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현금이 아닌 다른 걸 갖고 있어. 부동산이나 땅이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현금으로 다시 돈이 필요할 때 현금으로 빨리 바꿀 수 있는 정도, 이것을 바로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바꾸기가 편해야 된다, 유동성이 높다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일반 땅보다는 아파트,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 유동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이 유동성도 높고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금융자산의 종류는 예금, 주식, 채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금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은행의 일반적인 예금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내 돈을 카드로 입금하고 찾을 수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축성 예금은 적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일정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이제 돈을 넣고 중간에 찾으면은 정상적인 이자를 못 받고, 그치? 근데 이제 그게 만기가 되면 일반 예금을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보장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저축성 예금, 적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일반적으로 예금은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정부가 안정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은행도 이제 망할 수가 있는데, 대공황 때 은행이 망하기도 했죠. 파산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은행이 망하지 않습니다. 왜 안 망하냐면, 개인들로부터 이제 예금을 받을 거 아니야. 예금을 받고 은행에서 돈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면 100만 원이 들어왔어, 은행에. 100만 원이 들어온 거를 가지고 은행은 90만 원만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 10%는 정부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걸 가지고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해가지고 한 계좌당 최대, 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까지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 1금융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명한 잘 알려진 은행 있잖아.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처럼 잘 알려진 은행이 제1금융권이야. 근데 제1금융권에다가 돈을 맡기면
안정성은 굉장히 높지만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 이자가 좀 낮을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고, 제2 금융권은 이제 저축은행, 뭐 이런 저축은행 이런 데인데, 저축은행은 좀 망할 확률이 있어. 그런데 수익률은 굉장히 높고 안정성은 좀 떨어진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저축은행에 한 4,500만 원씩 예금을 해. 5천만 원 미만으로 여러 군데 투자를 분산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예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금은 이제 은행이 운영을 하는, 은행에 맡기는 건데 안정성은 높지만 수익성은 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은 이제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주의 지분을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회사를 창업하고 싶어, 핫한 아이템이 있고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래서 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돈이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돈을 투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식을 발행을 하는데 한 주당 5,000원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5,000원으로 이제 투자를 받은 다음에 회사를 열심히 키워.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열심히 이제 커가지고 잘 됐어. 그러면 거기에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 그 그 투자한 돈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회사가 망하면 뭐 쫄딱 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식을 많이 사면 살수록, 그 회사의 주식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회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삼성전자는 누구 겁니까? 삼성전자 누구 거야?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건희 이재용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사실 삼성전자의 주인은 이건희 이재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야. 삼성전자 이건희는 3에서 5%밖에 주식을 안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주인은 주주들이고, 그러면은 왜 이건희하고 이재용이 왜 삼성전자를 운영하냐? 그거는 이제 가장 잘 운영할 것 같고, 또 창업자의 그런 가족이고, 그리고 가장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잘 운영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오너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회사의 주를 사기 때문에 그 회사가 잘 되면 엄청 수익을 볼 수 있지만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높지만 안정성이 낮다라는 거죠. 예금보다 수익성은 높지만 예금보다는 안정성이 낮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그리고 이제 꽤 알려진 건실한 회사, 이런 데서 급전이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할 때 그 다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그런 뭐 돈을 빌렸다라고 하는 증서야. 그래서 그걸 발행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돈을 빌린 다음에 언제까지 돈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차용 증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좀 예금보다는 수익성이 높고 주식보다는 수익성이 낮아. 그렇지만 예금보다는 안정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금보다는 수익성이 높고 주식보다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주식보다는 수익성이 아무래도 낮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국채라고 하는 거, 이제 채권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국채, 그 다음에 공채, 회사채,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국채는 여러분들 국가가 발행을 하는 겁니다. 국공채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살림은 세금으로 하죠. 근데 그것이 덜 거쳤거나 아니면 국가의 예산이 부족할 때 그 국민들에게 국공채를 발행해서 투자를 받은 거, 그러니까 돈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는 거, 이게 바로 국공채죠. 그래서 이제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거고, 공채도 뭐 사실상 국가가 발행하는 건데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업, 주택공사, 토지공사 이런 것에서
발행을 하고, 국공채는 국가 예산에 비해서 세금이 덜 거쳤을 때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걷는 거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투자를 받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국공채를 배웠는데 애국공채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애국공채.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일제 식민지 임시정부, 상하이의 임시정부에 있으니까,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에 없고 와서 거기에 있으니까 세금을 못 걷잖아. 그러니까 나라에서 국공채를 발행해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쓴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금액은 뭐 1만 원이다. 그 당시 1만 원은 지금이 한 200억, 150억, 2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금리는 이자율은 5%, 연 5%. 그래서, 그렇고, 그 이자율이 연 5%인데, 그 은행보다 이자율을 더 낮게 책정을 하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국공채 안 사죠. 다 은행에 투자를 하지. 그렇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금리는 항상 좀 높은 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급일은 강복한 이유, 그리고 지급액은 원금과 이자, 지급 보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해준다라고 해서 공채를 발행을 했어, 국가에서. 근데 이것은 이제 강복이 된 다음에 이것을 사람들이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못 받다가 김영삼 정부 때 이 후손들 이것이 이제 뭐 기록이 있으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아마 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채는 뭐냐, 건실하고 정말 튼실한 회사, 그리고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 그런 회사, 민간 회사들이 일시적으로 잠깐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공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채나 공채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당연히 낮겠죠. 그치? 그리고 수익성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뭐 회사채는 예를 들면은 그 회사가 1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1억, 금리는 10%, 지급일은 3년 후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그때까지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차용 증서죠, 일종의. 그래서 회사채를 알아봤고, 그래서 이제 회사채는 이제 그런 거고, 뭐 지급일은 3년 후, 지급 보증은 뭐 무슨 주식회사 대표이사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그 계란이 한 바구니가 이제 뭐 떨어지거나 잘못됐을 경우 다 깨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분산 투자를 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포트폴리오는 투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대상에 분산 투자해서 운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자산관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의 그 3대 원칙, 그리고 예금, 주식, 채권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는데 어떻게 이해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도움 되셨으면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꾸준히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학습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그 다음에 선생님 이메일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